네, 안녕하세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22년 추계학술대회 프로테크 세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의 김민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 부동산 분야에서 시작된 이 기술을 부동산에 접목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 노력은 최근 전통적인 이 도시계획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프롭테크와 도시계획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파악하고 또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와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재정부회장님이신 권일 교수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국토도시학회 행재정 부회장을 맡고 있는 권일입니다. 이번 저희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국토 공간의 미래 변화와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세션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번 세션은 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프롭텍 포럼에서 준비한 세션입니다. 저희 이번 세션에서는 프롭텍 기술의 도시계획 적용 방안이 주제가 됩니다. 어, 우리는 도시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사실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러한 활동들을 잘 파악하고 분석하는 기술들이 부족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뭐 핸드폰이라든가 CCTV라든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즉시적으로 조사하고 파악할 수 있는 기술들도 많이 발전되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부동산 거래라든가 또는 사람들의 상거래라든가 하는 것들까지 굉장히 실시간으로 파악되고 분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적용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생각한데 저도 사실은 박사학위 논문을 1996년에 지리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썼습니다. 강남의 토지형 변화를 가지고 썼는데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개별적인 필지 위에서 일어나는 건축 행위들을 어떻게 파악할까? 그러다 보니까 각종 대장에 있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입력하고 그것을 지리정보 시스템에 입력하고 분석하고 예측하고 하는 방법들을 써왔는데요. 이제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가 조사 방법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다양한 빅데이터에 대한 수집이라든가 또는 분석이라든가 또 이것들을 또 분석하는 기술도 이제 AI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되면서 완전히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고 있고 그 중에 한 분야가 또 프로테크 기술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석 기술을 이제 우리 도시계획에 전통 도시계획 방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어떤 도시계획으로 우리가 접목을 시킬 필요성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 프로텍 세션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세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학회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세션이 되고 중요한 어떤 세션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또 우리 안성우 한국 프로텍 의장이시면서 그 직방 대표님을 비롯해서 좋은 말씀 발표를 해주시는 한양대학교 우하용 교수님 그리고 이덕행 LNDC 대표님, 구현수 한국국토정보공사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장을 맡아주신 정승현 기술연구원의 건설기술연구원의 정승현 박사님, 홍재주 메비너스 연구소장님, 임진무 빅밸류 부장님, 김두명 우대 END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함께 해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많은 또 오늘 그 발표를 들으시면서 다양한 의견들, 질문을 주시면은 우리 자장님께서 잘 모아서 답변을 또 주실 것 같습니다. 모쪼록 오늘 세미나가 주제 그대로 우리 도시계획의 프로텍 기술을 적용해서 우리의 도시계획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일 도시계획학회 행재정부회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프롭테크 포럼 회장이시자 직방 대표님이신 안성우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프롭테크 포럼 의장 안성우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대학도 도시계획학회 김찬호 회장님과 또 권일 부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국내 최고 국토도시연구학회가 마련한 이 자리에서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도 프롭테크가 또 주요 세션으로 자리 잡은 데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프롭테크에 대한 관심과 또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 공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 준비한 주제는 프롭테크 기술의 도시계획 적용 방안입니다. 빅데이터와 AI,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하이테크들을 적용한 프롭테크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계획 분야의 핵심 키워드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프롭테크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입니다. 올해 국내 최초로 부동산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우리 포럼을 비롯해서 부동산원 또 여러 프롭테크 기업들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이 보유했던 데이터를 개방해서 또 공공과 민간이 함께 데이터 거래를 하는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또 여러 분야의 혁신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대가 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향후 국토도시계획 분야에서 프롭테크 활용에 대한 연구와 교류가 꾸준히 이어져서 더욱 선진화된 국토도시계획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오늘 발표를 준비해 주신 세 분의 발표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정승현 수석님, 임진무 부장님, 또 김두명 이사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아영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님께서 프로테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가격 추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의 우하영 교수입니다. 오늘 뜻깊은 날을 맞아가지고 첫 번째 발제를 맡게 됐는데요. 제 발제 제목은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롭테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가격 추전에 관한 연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상에 제가 알기로는 50분부터 시작인데 조금 일찍 발제를 시작하게 돼가지고 조금 천천히 여유 있게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뛰어와가지고 좀 숨이 헐떡거리거든요. 자, 일단 스마트 시티에 대한 개념은 넘어가고 이제 프롭테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청중들 분이나 아니면 유튜브 상에서 참여자들 분들께서는 프롭테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다만 이제 프롭테크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가는 약간 모호한 감이 있는데, 사실 프로퍼티 플러스 테크놀로지의 약자죠, 프롭테크가. 그러니까 사전적인 정의는 결국은 이제 부동산 산업과 관계돼 가지고 전 사이클에 있어 가지고 이런 IoT나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근래 4차 혁명 이후에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첨단화된 기술들이 융합이 된 영역을 프로퍼티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프롭테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퍼블릭 헬스나 의료 분야에서는 이런 헬스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 쪽에서는 트래블텍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부동산 분야에서는 프롭테크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 부동산 분야에서의 인제 이 테크놀로지를 생각을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부동산 분야는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과거에는 사실 MLS라고 불리는 멀티 리스팅 서비스라고 하는 단순히 정보 탐색이나 여기 거래가가 얼마다라는 일방적인 이러한 정보들의 나열이었는데 근래에 인제 뭐 빅데이터나 AI나 머신러닝, 딥러닝 등의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정보 탐색에서부터 물건을 찾고 여기 인제 직방 대표님께서도 와 계시지만 인제는 인제 거래까지 하죠. 인제 중개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인제 뭐 파이낸싱이나 아니면 론이라든지 그리고 이 집안의 인테리어를 꾸민다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제 PM 분야,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관리 분야에까지 이런 모든 기술들이 인제 지금 융합이 되어 있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인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러한 프롭테크 기업들이 인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제 프롭테크 포럼에 인제 자료들을 인용을 하는 걸 보면은 거기 많은 재밌는 자료들이 있는데 저희 올해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360여 개의 프롭테크 업체들이 지금 프롭테크 포럼에 지금 회원사로 지금 현재 가입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인제 재밌는 리포트 중에 하나는 이러한 수많은 프롭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인제 뭐 성숙한 기업들의 서비스 종류들을 이제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했습니다. 물론 인제 자세히 나열을 하고 싶지만 일단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제가 화면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읽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근데 인제 그 분야에서 사실 제가 인제 예의주시했던 분야는 아마 밸류에이션, AVM 분야입니다. 인제 Automated Valuation Machine이라고 불리는 자동화 평가 시스템과 데이터 분석. 그 외의 분야는 사실 인제 저의 도시계획 내에서도 저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저 분야를 인제 흥미롭게 보게 되었는데요. 물론 인제 프로테크 기업에서 근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것들도 있을 겁니다. 인제 AVM이나 이러한 분야에서는 뭐 빅밸류나 여기 또 인제 부장님께서도 와 계시죠. 빅밸류, 밸류맵 뭐 그다음에 공간의 가치 등. 그다음에 인제 또 유니크한 서비스 중에 하나는 인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인제 주춤하고는 있지만 그런 쉐어드 하우징, 공유 주택에 관한 서비스들을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 뭐 예를 들면은 코티에이블 지금 인제 주춤하지만 우주 등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중개업까지도 인제 사업 영역을 수익 모델을 확정해 나가고 있는 여기 인제 직방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아마 여기 2030 세대라고 하면 옛날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MZ 세대.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 뭐 오늘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앱도 굉장히 친숙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전 영역이 사실은 프롭테크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인제 제가 처음에 이 인제 연구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연구 주제를 처음에 생각했던 이유는 인제 공간의 가치 서비스가 베타 서비스를 했을 때 사실 조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인제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하얀색으로 아마 하얀색으로 추정이 됩니다, 안 보여서. 거기에 나와 있는 가격들은 인제 이들의 AVM 머신으로 학습을 시킨 프레딕션 예측가이고요. 그 아래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인제 실거래가입니다. 물론 인제 AVM의 정확도가 중요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빅밸류나 공간의 가치나 굉장히 높은 성능을 자랑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의 에러만 있어도 100억 이면 5억 이거든요. 1000억 이면 50억 이고.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가 왜 나게 될까?'라는 거에서 인제 사실 리서치 퀘스천을 시작을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 뒤에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인제 상업용 부동산에서 요새 수익 모델을 구축을 해서 잘 나가고 있는 회사죠. 소위 속된 말로 R스퀘어라는 업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사실 이런 많은 프롭테크 기업 특히 인제 밸류에이션 기업들에서 인제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 된 곳에 제스티메이트라는 게 있죠. 인제 미국의 사실은 MLS 서비스 업체였습니다. Zillow.com이라고. 근데 인제 이러한 가치 평가 모델을 빨리 적용을 해 가지고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 제스티메이트 앱을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낮은 에러율을 인제 쪼끔 어떻게 보면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제 그 낮은 에러율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대략 뭐 20%의 에러 베리에이션을 포함할 때 에러 텀을 그러니까 구간을 정했을 때 우리의 정확도는 70% 그러니까 5%의 구간을 정했을 때 20%까지 확대를 하면은 거의 한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이트에서 인제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딕션이 정확하지 않다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인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예를 들면 주택의 구조적인 특성들, 방이 몇 개인지, 에이커가 몇 에이커인지 등등의 세부 특성들이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R스퀘어가 상업용 부동산에서 아마 수익 모델을 잘 만든 이유는 제 이제 추정으로는 아마 기본이 되는 데이터, 여기 보면 이제 문구로 써 있죠. 직접 전수조사한 건물 정보 16만 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AI도 좋고 머신러닝, 딥러닝 다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분석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그 데이터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의 구득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발품을 팔아야 되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럼 이런 내용들 사이에서 저는 이제 사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동산 가치 추정을 하는데 과연 이제 이런 민간 기업 그쪽에서 사실 이제 민간 기업에서 어떻게 모형을 학습을 시키고 어떠한 피처들을 썼는지 사실 공개는 안 하죠. 본인들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득 든 생각은 그럼 학계에서는 사실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가치 추정 모델이라고 불리는 게 있죠. 히더닉 프라이스 모델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74년도에 로젠이라는 학자분이 사실은 그 가치를 정립한 후에 굉장히 많은 연구에서 활용이 되죠. 근데 이제 뭐 대단하게 헤더닉 프라이스 모델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멀티플 리그레션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로젠이 이제 세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을 합니다. 스트럭처 캐릭터리스틱, 네이버후드 캐릭터리스틱, 로케이셔널 캐릭터리스틱. 즉 뭐 그 건물의 구조적 특성, 그다음에 생활권 특성, 위치 특성 이 세 개로 가치가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많은 부분 이제 구조적 특성이 가장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제 경험상 그 모형을 활용하다 보면은 구조적인 특성만으로도 사실 설명력이 50% 이상을 설명하고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거를 통제한 이후에도 그러한 생활권 환경이나 위치적 특성도 유의미한 효과를 많이 보인다는 것들은 이제 선행 연구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결론은 이 AVM을 한번 추정을 해볼 건데 이 로젠의 히더닉 프라이스 모델 프레임워크를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 물론 이제 대상지는 제일 처음이기 때문에 서울시를 대상으로 해야 될 테고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데이터죠. 빅데이터. 사실 그 데이터라는 게 구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렵거든요. 물론 국토부에 이제 실거래가 정보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주택 같은 나머지 물건들에 대해서는 지오 코딩이 불가능합니다. 주소를 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이재순 교수님께 제가 도움을 요청을 드렸었죠. 이제 프로테크 기업과 조금 이렇게 연락을 취하고 싶다. 그래서 어쨌든 성공리에 이제 그 밸류맵이라고 불리는 밸류업 시스템즈와 저희 연구실이 이제 MOU를 맺게 됩니다. 덕분에 이제 10년치의 단독주택, 서울시 내 단독주택 그리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모든 실거래가 자료를 저희가 이제 구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연구의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어쨌든 연구자이다 보니까 과거에 많이 쓰이던 모형에서 선행 연구와의 차별적인 측면에서 이런 환경 요소에서 조금 더 들여다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역세권이다, 공원이 가깝다 등등 이제 너무나 많은 연구들이 있고요. 이제 보행 환경 특성, 즉 보행 친화적인 환경이 주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보행 친화적인 환경은 딥러닝 모형을 통해 가지고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추정가를 통해 가지고 AVM을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 예상하시다시피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모형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뭐 데이터도 구했고 뭐 인제 준비도 됐다 해서 인제 2021년도 인제 교내 연구 과제로 이제 펀드를 받아 가지고 인제 수행을 했었습니다. 네, 돈을 줘야 시작하죠, 역시 데이터가 있더라도. 네. 일단은 쪼끔 뭐 보링할 수 있겠지만은 좀 학문적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보행 친화적인 환경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네이버드 워커빌리티라고 하는데요. 보행역. 사실 인제 미국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도시계획 부동산 분야와 이 퍼블릭 헬스 공중보건 분야 간에 굉장히 협업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인제 사실 이 보행 친화적 환경의 다양한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연구들이 많죠.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의 건강, 예를 들면 비만을 줄이고 크로니컬 디시즈 만성 질환도 줄이고 멘탈 헬스도 좋아지고 또한 사람들 간에 인제 걷기 좋아지면은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랙션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유대감도 강해지고 센스 오브 커뮤니티도 좋아지고 그리고 대기질도 좋아지고 이런 연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러한
그 보행 환경 특성을 어떻게 추정을 해왔냐면은 3D라고 불리는 Diversity, Density, Design이라는 굉장히 그 생활권 내의 거시적인 요소들을 통해 가지고 이 피처들을 이제 대변을 합니다. 물론 이제 워크스코어닷컴이라는 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도 어떠한 가로 환경의 보행 환경의 질을 나타내기보다는 accessibility, 접근성, 거리 기반의 이제 가중치 모형이기 때문에 접근성을 이제 대변하는 자료이고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러한 보행 친화적인 환경이 주변 부동산 가격에 자본화돼서 나타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사회 경제적 환경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자본화된다면 주변 지역 부동산 가격에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가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인제 여기서 저희가 빅데이터를 구했고 인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처음 어떤 연구를 먼저 할까? 상업용 부동산을 먼저 할까? 주거용 부동산을 먼저 할까? 첫 번째 결국은 상업용 부동산을 인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주거용 부동산을 보는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상업용 부동산은 데이터 구득의 한계 때문에 사실 많은 연구가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의 가설 중에 하나가 이러한 보행 친화적 환경의 효과가 상업용 부동산에 보다 센서티브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상업용 부동산에 예를 들면 보행 친화적 환경을 주변에 갖추고 있다면 아마도 페데스트리안 볼륨, 어떠한 유동 인구라든지 생활 인구가 늘어날 거고 그 늘어난 인구들은 결국은 그 상업 시설들의 어떻게 보면 잠재적 수요가 될 수 있을 테니까 아마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상업용 부동산 연구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제 제자가 올해 인제 초에 논문으로 쓰고 나왔고 작년에 국토학회에서 인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광고를 드리면 단독주택과 관계된 거는 저희 동대학교 같은 교수님과 협업을 해서 지금 다른 세션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세션으로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예.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인제 히더닉 프라이스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시간상 지금 넘어갈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은 인제 서울시를 대상으로 했고요. 2018 년부터 19년 3개년도에 8,000여 건의 상업용 부동산 실거래가를 데이터로 활용을 합니다. 물론 10년치를 받기는 했지만 10년이란 기간은 이러한 건조 환경이나 주변 환경이 바뀌기에는 너무 충분한 시간이라 가지고 그거를 쪼끔 제한하기 위해 3개년도 풀드 크로스 섹션이라는 모형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물론 인제 20년, 21년, 20년까지 데이터가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약간 좀 불확실성 때문에 인제 코로나 전인 2019년까지를 연구 범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에 스트럭처 캐릭터리스틱이라고 불리는 헤도닉 프레임워크에서 구조 특성, 굉장히 질 높은 정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구조 특성을 다 포함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인제 보행 친화적 환경이라는 환경 특성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전통적으로 쓰이는 아까 매크로한 레벨에서의 생활권 특성, 3D 기반의 아까 말씀을 드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키 변수겠죠. 인제 딥러닝을 활용을 통해 가지고 스트리트스케이프라고 불리는 가로 보행 환경을 메저를 합니다. 그거를 포함을 시켰고 마지막으로는 양겔의 이론에 나오죠. 인제 퍼스트 플로어 유즈, 그러니까 이러한 건축물의 1층 용도가 새로운 어떠한 커뮤니티 스페이스를 형성하고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보행을 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물의 1층 용도를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변수들로는 물론 3개년이기 때문에 세 개의 그러니까 덤이니까 뭐 어쨌든 두 개죠. 두 개의 이어 인디케이터를 넣고 그다음에 분기별 1, 2, 3, 4분기를 나타내는 인디케이터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로케이셔널 캐릭터리스틱도 넣었죠. 어디 있고 인제 CBD까지의 거리, 공원까지의 거리도 포함을 시켰고 전통적으로 모델에서 인제 스페이셜 오더 코릴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인제 그 공간 자기 상관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인제 각 XY 코디네이트 그 물건에 위도와 경도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물론 이거는 인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의미상으로는 예를 들면은 이거를 인제 미국에서는 CBD에 스탠다이즈드해서 넣거든요. 그 의미는 미국은 인제 생태학적으로 중심 CBD를 중심으로 바깥으로 스프롤된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XY 좌표를 CBD로 스탠다이즈 시킴으로써 CBD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서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으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인제 굳이 스탠다이즈 시키지는 않았고 그냥 원 좌표들을 넣습니다. 그 얘기는 인제 뭐 서에서 동, 남에서 북까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은 스페이셜 오더 코릴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워커블 캐릭터리스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크로 스케일 3D
그다음에 메소스케일 중시적 규모의 스트리트스케이프 가로 환경, 그다음에 미시적 규모의 1층 용도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제 모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또 이 부분이겠죠. 인제 그 스트리트스케이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결국은 딥러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인제 구글 API를 활용해서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20m 단위로 모든 가로 파노라마 사진을 저희가 인제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약 30만 건 정도가 됩니다. 인제 근데 구글 파노라마 사진에 인제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파노라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엣지 부분에서 인제 왜곡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인제 이 엣지 부분을 휴먼 필드 오브 뷰라고 불리는 사람 시점으로 커팅을 해냈습니다. 소위 말해서 외곽부, 엣지 부분에 왜곡이 심한 부분을 제외를 하였고 그 나머지 부분을 중간 영역을 분석 단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제 딥러닝 모형들 중에서 시멘트 세그멘테이션 딥러닝 모형 중에서 이제 딥랩 V3라는 구글사에서 개발된 좀 높은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수 있는 모델을 활용을 하였고요. 이 활용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사진상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객체들을 얘가 탐지해 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인제 메저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3 개의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가 비주얼 그리너리, 즉 뭐냐면 사람의 시점, 눈높이 시점에서 가로 환경의 녹시율을 의미를 합니다. 가로수일 수도 있고 벽면 녹화일 수도 있고 다양한 베지테이션들을 비율을 의미합니다. 오픈니스라고 하는 거는 인제 하늘 개방감이죠. 근데 인제 이 변수는 조심해야 될 게 개방감이 좋다는 의미는 꼭 역으로 얘기하면 그 주변에 건축물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거든요, 저밀의 건축물. 그래서 보통은 위호감이라고 불리는 변수와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오프, 반비례 관계입니다. 하늘이 많이 보일수록 너무나 뻥 뚫리기 때문에 이런 위호감이 떨어지는 느낌에 대한 인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브드 사이드웍은 역시 인제 포장된 보도, 비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변수들을 통해서 인제 시간상 키 변수에 대해서만 보시면은 인제 친숙하죠. 물론 저도 숫자, 통계 싫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는 해석할 줄 압니다. 자, 예를 들면 그리너리 같은 경우에는 인제 포지티브 릴레이션십을 갖습니다. 즉 뭐냐면 인제 그 상업용 부동산 주변에 그리너리가 높아질수록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요. 그다음 페이브드 사이드웍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인제 오픈네스는 반비례의 관계에 있죠. 네거티브하다는 거는 소위 말해서 하늘이 많이 보일수록 어떻게 보면 인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죠. 인제 위호감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1층 용도가 레스토랑 또는 카페일수록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인제 이 모형을 또 스트래티피케이션, 계층화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생활 인구가 고밀인 지역과 저밀인 하부 시장으로 구분을 해서 2 개의 모형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고밀 하부 시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스트리트스케이프 요인이 아주 중요하기보다는 인제 밀도와 관계된 오픈니스 변수만이 유의미하였고요, 통계적으로. 반면에 인제 로우 덴시티, 인제 저밀의 하부 시장에서는 그리너리와 페이브드 사이드웍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키 변수들이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인제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인제 통계 모형이고요. 이제 머신러닝으로 한번 학습을 시켜 봤습니다. 저희가 인제 4개 모형을 썼는데요. 리니어 리그레션, 랜덤 포레스트, 그다음에 그레디언트 부스팅, 그다음에 XG 부스팅, 이제 익스트림리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불리는 학습을 시켰고, 지금 인제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파란색의 의미는 인제 X축이 실제 가격입니다. 부동산 실제 가격. Y는 저희 모형이 추정해 낸 가격입니다. 즉 이론상 일렬로 라인 위에 서 있다면 100%겠죠. 정확히 추정을 한 거니까요, 실제 값과 예측 값이. 그렇기 때문에 인제 가운데 몰릴수록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R 스퀘어도 인제 저희 같은 경우에 XG 부스팅이 거의 91%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측력이 뛰어난 모형이라고 저 모형을 기반으로 인제 해석을 시도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인제 사실 과거에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인제 블랙박스라고 불렸죠. 그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이유가 학문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게 방향성을 알 수가 없거든요. 얘가 그래서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라는 게. 근데 인제 근래는 가능해졌습니다. 인제 샤프 밸류라는 걸 통해서 하는데 뭐 대단해 보이지만 그냥 단순합니다. 소위 말해서 그 특정 변수 피처, 예를 들면 여기서 대지 면적이라는 변수를 있을 때와 없을 때 가격 편차, 즉 뭐냐면 이게 중요도가 떨어진다면 가격 편차가 작겠죠. 그래서 전체 샘플에 평균을 뿌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면 대지 면적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임포턴스, 중요도가 크게 나오죠. 그리고 인제 우측으로 갈수록 빨간색이라는 의미는 양의 방향이라는 의미고요. 만약 우측으로 갈수록 파란색이면은 음의 방향입니다. 즉 예측한 거와 같이 대지 면적과 연면적이 압도적으로 임포턴스가 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구조 특성이 거의 대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커질수록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하죠. 그리고 그 외에 Y 코디네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금 마이너스로 보이죠. 지금 보면은 이제 강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떨어진다는 의미이고요. 뭐 이것도 이제 직관적으로 맞겠죠. 그 외에 이제 저희가 보고자 하는 키 변수들도 보면은 이제 사실 중요도는 낮지만 어쨌든 그러한 방향성들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이제 PDP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Partial Dependence 플롯인데 이것도 이제 단순합니다. 그 특정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원값으로 쓰고 그 특정 변수, 예를 들면 여기서 대지 면적을 보시면은 1000제곱미터 일대로 모든 데이터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예측 가격이 나오겠죠. 상업용 부동산 개의 평균을 저기다 찍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은 대지 면적 같은 경우에는 예상과 같이 한 3000제곱미터까지는 급격하게 증강하다가 3000제곱미터 이후에는 사실 이제 가격의 상승폭이 이제 굉장히 완만합니다. 그다음에 연면적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XY 코디네이트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면 X 좌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에서 동을 의미하죠. 이제 강서 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증가를 합니다. 이제 여의도를 기점으로 이제 많이 뛰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과 북에서는 그 종로를 지남부터는 가격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한 이제 그래프를 볼 수 있고 저희 이제 키 변수인 세 개의 이제 딥러닝 변수를 보면은 스트릿 그리너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포지티브한 릴레이션십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 각 해당 값에 대한 그 가로 파노라마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너리가 좋은 쪽과 나쁜 쪽. 아무래도 그리너리가 좋은 쪽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높게 나옵니다. 네, 지금 시간에 굉장히 제가 너무 많이 말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둘러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브드 사이드워크 역시도 역시 정해 관계를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포장된 보도가 많을수록 주변 상업용 부동산 가격에는 정해 효과가 있다고, 정해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까 오픈리스는 역의 관계였죠. 소위 말해서 오픈리스라는 게 하늘이 많이 보인다는 것은 주변 건축물이 굉장히 낮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밀보다 고밀로 개발했을 때 주변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뭐 대단한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본 연구가. 다만 이제 어쨌든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좀 유니크한 연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이따가 토론 때 질의응답이 있다면은 조금 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하영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LNDC 이덕행 대표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프롭테크와 부동산 개발 산업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일 프롭테크와 부동산 개발 산업을 주제로 발제하게 된 LNDC 이덕행입니다. 네, 소개는 앞에 보시는 바와 같고요. 저희는 그 삼성물산 건설 부분 출신들과 현재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부동산 개발 플랫폼 랜드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표하기에 앞서 잠깐 1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10년 전에 우리는 상상했었습니다. 미국에서 휴가를 보내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일으켜 구매를 하고 또 다음번 출장지인 싱가포르에 있는 호텔을 인터넷을 통해 예약을 하며 또 휴가 중에 급한 업무를 호주에 있는 팀 사람들과 함께 비디오 컨퍼런스로 미팅을 하는 10년 전에는 상상만 했던 이런 일들이 지금은 자연스럽게 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능해졌습니다. 프롭테크, 여기 계신 분들 다 프롭테크란 단어에 익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되지만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우하영 교수님께서 한번 짚어주셨지만 프롭테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프롭테크는 부동산, 프로퍼티, 그리고 기술, 테크놀로지의 앞글자를 딴 합성어입니다.
제가 금일 자료에서 많이 활용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앤드류 범 교수님의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프롭테크는 부동산 산업의 광범위한 디지털 전환의 작은 일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프롭테크계에 속하 계신 밥 오브라이언 도 프롭테크는 기술 기반 또는 혁신적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들을 제공하는 스타트업들 또는 새로운 성장 기업들로 구성된 생태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런 석학들의 의미를 포함하여 프롭테크는 기존에 우리가 부동산 산업에 엮여 있는 모든 밸류 체인에 첨단 IT 기술을 접목시켜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비즈니스를 통칭해서 프롭테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롭테크의 범위는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2017년도 초만 해도 굉장히 프롭테크의 영역은 심플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테크와 금융 테크, 핀테크의 교집합점인 리얼 이스테이트 핀테크와 그리고 공유 경제, 쉐어드 이코노미, 그리고 스마트 빌딩의 초기 이 모습이 프롭테크가 분류됐던 모습입니다. 이제 2020년도에 이르러서 이제는 리갈 테크와 콘테크의 영역이 프롭테크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 산업을 하면서 계약 그리고 각종 분쟁거리를 떼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 마찬가지로 개발에 있어서 설계와 시공과 관련된 이런 컨스트럭션 사이드도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프롭테크가 어떻게 더 확장돼서 보여질까요? 이제는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이 프롭테크에 들어올 것이며 또 외형적인 익사지너스 테크놀로지 또 데이터 디지털라이제이션과 같은 이러한 기술들이 기존의 프롭테크 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더 무한한 확장의 범위로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프롭테크 혁명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히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떠나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API를 활용하는 기술들, 또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스, 그리고 데이터 분석 및 이 분석된 것을 시각화하는 각종 기술들, 또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센스와 연관된 기술들, 또 모빌리티, 지금 인천공항에서 잠실까지 드론 택시로 이를 상용화하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처럼 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각종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지리공간 정보 및 5G 기술, 그리고 블록체인과 디스트리뷰션 테크놀로지, 그 기타 3D 프린팅이나 웨어러블, 친환경 소재와 같은 이러한 광범위한 영역들이 이제 우리 프롭테크 영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광범위한 프롭테크 영역이 어떻게 지금까지 성장해 왔을까요? 포브스지의 루이자의 기고를 활용했습니다. 총 3의 물결, 3개의 물결로 이걸 표현을 했는데요. 첫 번째 베리 얼리 스테이지에는 1980년도부터 2000년도 이 시기를 부동산의 마이크로소프트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시기에는 우리도 각 개인용 컴퓨터들이 각 가정에 보급되던 시기였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나 로투스와 같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가 이때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관 투자자들과 대형 건설사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이 이때부터 출현하게 되었고요. 대표적인 5개 회사를 앞에 추렸는데 익히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회사들도 눈에 보입니다. 두 번째 물결은 닷컴 붐과 함께 시대적인 힘에 힘입어 거대한 정보 플랫폼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미국의 프롭테크 1세대 기업이라고 불리는 진로우도 이 시기에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이르러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부동산 서비스에 공유 경제 개념과 같은 이를 활용한 공간 서비스를 창출하는 회사들, 위워크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기존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경험 산업이라고 여겨졌던 임대, 매매, 건축과 같은 이러한 업종에 기술이 결합되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빠른 기존의 일을 개선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또 AI나 머신러닝, 데이터 처리 이러한 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1세대 회사들이 이런 기술을 접목시켜 더 큰 규모로 성장을 해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부동산 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5개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자, 오너가 있을 것이며, 두 번째는 이를 중개하는 브로커, 세 번째는 임차를 희망하는 임차인, 네 번째는 시공과 관련된 각종 시공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금 조달에 필요한 투자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시장 부동산 산업의 이 이해관계자들은 이 안에서 고충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술의 방향은 이 페인 포인트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프롭테크는 사업 주기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개 및 임대의 영역, 두 번째는 관리의 영역, 세 번째는 개발의 영역, 네 번째는 자금 조달의 영역, 이렇게 분류합니다. 저희는 저희 플랫폼 랜드업하고도 연관이 있는 프로젝트 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조금 더 딥하게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부동산 개발 산업을 얘기하기 이전에 디벨로퍼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디벨로퍼라는 개념이 꽤나 클리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전 대통령이셨던 도널드 제이 트럼프가 디벨로퍼 출신의 사업가로서 대통령까지 역임을 하셨거든요. 한국에도 1세대 디벨로퍼로 불려주시는 앞에 보이시는 사진에 신영의 정춘 부회장님, MDM의 문주현 회장님, 피데스의 김승부 회장님과 같은 1세대의 선배님들이 한국에서도 디벨로퍼는 어떤 포지션이고 어떤 롤이다라고 정립을 해가고 이제 노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도 여전히 디벨로퍼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세 번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디벨로퍼란 황량한 대지에 꿈과 도시를 디자인하는 예술가로 불려집니다. 한국의 부동산 개발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한국은 약 2,600여 개의 전문 개발 회사들이 있고, 이 중에서도 매출이 1조 원이 넘는 기업이 전년도 기준으로 3곳이나 있습니다. 2020년도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록자 수는 6만여 개로 내년도에는 11만 개가 넘을 거로 추정하고 있으며, 매출액 규모 역시 20년도 80조지만 빠르게 성장해 내년에는 100조에 이르는 시장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부동산 개발 협회가 있고, 등록업체 수는 약 2,700여 개사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통계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한국의 법인을 제외하고 순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비율로 따지면 35.8%, 숫자로는 1,850만 명입니다. 3명 중에 1명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농지나 기타 목적의 토지일지라도 개인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 땅의 가치가 낮아지길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향후 이 땅의 가치가 올라가서 자기도 자신의 자산의 가치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부동산 개발 시장의 잠재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걸로 부동산 개발 산업의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부동산 개발 산업은 파란 색깔로 표시된 디벨로퍼의 기획 단계로 출발하게 됩니다. 부동산 개발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겠죠. 이 디벨로퍼는 땅 위에 기획을 하고, 그리고 사업을 계획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개발을 할지. 그럼 그걸 토대로 수지 분석을 짜고 수입과 지출 내역을 확인한 뒤 충분한 마진이 보여지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물론 디벨로퍼가 자금 여력이 좋아서 모든 사업 비용을 저 혼자서 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부동산 개발 사업은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때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지금도 익히 듣고 있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이 도입되게 됩니다. PF를 주관하는 주관사는 보통 금융사나 증권사에서 주관을 하며, 이 돈을 대주단을 통해서 조달을 하고, 이 금액을 디벨로퍼가 사업하는 사업에 조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대주단, 돈을 대주는 대주단에서는 총 3가지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행사에 대한 리스크, 두 번째는 이 사업이 미준공됐었을 경우에 미준공에 대한 리스크. 왜냐하면은 향후 지어진 미래의 가치를 보고 돈을 대주는데 만일 지어지지 않는다면은 이건 엄청 큰 리스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 보통 첫 번째 시행사에 대한 리스크, 디벨로퍼에 대한 리스크는 제3자를 개입시켜서 신탁사를 개입시키거나 별도의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를 세워서 새로운 신규 법인을 통해서 계좌 관리를 하는 식으로 리스크를 해칭을 합니다. 두 번째, 미준공에 대한 리스크는 이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종합건설사의 책임 준공 확약 혹은 시행사의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식으로 이 리스크를 해칭을 합니다. 그럼 대주단은 이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게 되는데요. 이 대주단은 보통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로 구분이 되며 뒤로 갈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매출이 발생했을 때 돈을 회수하는 순서대로 이제 받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선순위일수록 그 돈을 먼저 가져가서 금리가 낮고 뒤로 갈수록 늦게 하고 또 그 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금 조달이 완료가 되면은 사업 착수에 들어갑니다. 기존의 수지 분석과 인허가를 위해서 했던 기획 설계 단계에서 좀 더 디테일한 실시 설계에 들어가게 되고 시공사는 이를 토대로 시공을 준비하게 됩니다. 시공에 착수하고 준공을 앞두게 되면 이 임대와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대행사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 일을 모두 마치면 발생한 매출액을 이제 대주단에 빌렸던 돈도 갚고 이자도 상환하고 그리고 발생한 수익을 참여자 간에 나누고 사업을 종료하게 됩니다. 앞서 복잡하게 말씀드렸던 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땅을 확보하고 그 땅 위에 설계를 하고 설계대로 시공을 하고 그리고 만들어진 건물이나 시설물을 임대나 분양을 놓고 발생한 수익을 참여자 간에 나누고 가장 앞 단계에 있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획 단계입니다. 이 영역은 디벨로퍼의 영역이고요. 저희는 왜 이렇게 시장에 프로젝트를 공급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디벨로퍼를 위한 서비스를 왜 시장에서 간과하고 있지? 왜 이런 플랫폼이 없을지? 라는 질문에서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저희 사업인 랜덤입니다. 저희 사명은 L&DC입니다. L&DC의 의미는 랜드 그리고 디벨로퍼 이 둘을 커넥트 연결을 기점을 토대로 종합 부동산 개발 플랫폼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봤던 시장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대형 디벨로퍼의 경우에는 각 이미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토대로 일을 진행하지만 시장에 그보다 더 많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중소형 디벨로퍼들은 그 안에서도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가 상당했습니다. 자기가 그 기반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이미 기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지역을 이탈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면 결국엔 새로운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그를 위해서 주변의 지인을 통해 물어 또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해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또 모두 아시다시피 이 부동산 개발 산업은 하이 리스크 산업입니다. 단순히 한두 개 업체하고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20여 개가 넘는 업종을 코디네이트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대외 환경으로 인한 금리 인상으로 시장에 자금이 경색되게 되면 사업 자금을 융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는 정부의 공개를 통해서 하이리스크 산업은 인슈런스, 보험이나 상호 간의 니즈가 맞는 사람들끼리 공동사업을 통해 서로가 리스크를 조금씩 해지하는 방향 그리고 지금과 같이 금리 인상 시기에 사업의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는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디벨로퍼 대표님들과 같은 경우 사업권 거래와 같은 이런 방향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나아가 디벨로퍼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아 그래 랜드업에 가면 뭐라도 있더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플랫폼에 접속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자 현재의 비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마치며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노베이션과 챌린지.
역설적이게도 부동산 개발 시장은 미분양이 넘쳐나는 어려운 시기에 혁신이 발생했었고 그 혁신을 뛰어넘어 도전을 통해 그 위기를 극복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시장에도 위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느 때처럼 혁신과 도전을 통해 또 이 위기도 극복해 갈 수 있을 거라 자부합니다. 저희도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이지만 미디어는 아마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장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참고했던 레퍼런스고요.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C 이덕행이었습니다. 네. L&DC 이덕행 대표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국국토정보공사 구현수 과장님께서 클라우드 기반 국토 이용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클라우드 기반 국토이용 정보체계 국토이용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한국국토정보공사 구현수 차장입니다. 안내 책자에는 과장으로 되는데 작년까지만 과장이었고요. 올해서부터는 차장이어서 앞으로 감사합니다. 예, 긴장 좀 풀기에 좀 농담 좀 했습니다. 네, 오늘 발표할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먼저 배경 및 목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 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이전까지는 국토이용 정보를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시스템은 총 4종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산된 운영 체계는 데이터의 누락 또는 비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2018년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12조 시행령 11조에 의거하여 제3차 국토이용 정보체계 구축 계획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보체계 개선, 국토이용 정보 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이로 인하여 고품질의 데이터가 생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구축 계획을 통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9년 국토이용 정보 구축 운영에 관한 위탁 고시를 받았고요. 그거에 의해서 이 클라우드 기반의 국토이용 정보 체계 구축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이용 정보 통합 플랫폼, 즉 클립이라고 하는 구축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분산되어 있는 UPIS, 클라스 지역지구 DB, UPSS를 하나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클립은 UPIS를 기반으로 도시계획 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UPS의 문제점은 표준 시스템을 시공구 단위로 구축을 해왔다 보니 자체 개발함에 따라서 서버와 그에 따른 엔진 등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매년마다 용역을 세워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UPS의 DB는 상시 도시군 관리계획 고시에 따라 실시간으로 현행화되지 못하고 정기적으로 용역을 통하여 일괄 고시 정보를 등록하여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데이터의 누락 그리고 현행화되어 있지 않는 그 공간 동안에 있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는 그런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었고요. 오히려 지역지구에 대해 DB에 대한 정확성을 따지자 보면은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이라고 하는 클라스 이 시스템을 통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발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지구 DB의 정확성은 그 UPS가 아닌 클라스 시스템을 통하여서 더 신뢰를 쌓았습니다. UPS는 등록의 의무가 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기적인 현행화를 통하여 고시 이력을
담당자는 고시 이력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활용하는 한정된 시스템이었습니다. 클립은 이런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업무 절차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 시군마다 도입되어 있는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중앙에 집중한 클라우드화하여 지자체의 인프라 유지 보수 비용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클립이 구축되고 있는 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제3차 국토유형 정보 체계 구축 계획 사항에는 3개년 사업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단계 2020년에는 4개 시범 지역을 선정하여 업무 절차를 반영한 플랫폼 구축, 그리고 분산되어 있는 DB를 하나로 통합하고 클라우드 인프라를 도입하였으며 매해 지자체를 선정하여 클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22년 12월을 기준으로 총 93개 지자체가 구축 완료될 예정입니다. 보시는 그 지자체는 올해 22년까지 3개년 동안 구축된 지자체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53개 지자체가 구축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올해 40개 지자체가 추가로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축되어 있는 53개 지자체는 현재 실운영을 하고 있고요. 단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지금 당장 발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 클라스에서 아직 발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클라스에서 발급되고 있는 토지 이용 그 민원 발급을 클립으로 이관하기 전까지는 병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업에서 지금 도시계획 담당자분들이 클라스에도 입력하고 클립에도 입력하는 이런 이중적인 업무를 고생을 좀 하고 계시는데 내년서부터는 이 민원 발급 건들 이관이 되다 보면은 이제 모든 업무는 클립을 통해서 업무를 보게 될 거고요. 지역 지구에 관련된 DB도 클립을 통해서 관리되고 민원 발급이 될 겁니다. 네, 그럼 클립의 구축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올해 구축 내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의 구축은 크게 4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고시 절차를 반영하여 입안 담당자가 직접 클립을 통해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어 왔던 입안계획, 심의위원회,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 등이 클립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고요. 이는 모든 것 전자결제를 통해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자결제를 통해서 업무 부서 간의 협의라든가 주민의견,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도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별 그 PC에 설치를 되는 게 이제 용도 지역 지구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저희 클립이 웹에서도 구현이 되겠지만 또 CS 버전으로도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고시에 대한 도형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도형 정보에 대한 거를 웹에서 하기에는 좀 제한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별도의 CS 버전으로 도형 정보와 도형과 조석, 그리고 고시 도면 등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별도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입력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외에 국회법에 의해서 지자체별로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지자체별로 구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각종 원천 데이터는 클립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그 별도의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용역을 통해서 만들고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초조사라는 거는 그 지자체별로 요즘 현황을 보니까 표준화되어서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각자 지자체별 평가 현황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구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당장은 표준화하기는 어렵지만 몇 군데 지자체에서는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지금 현재 다 구축을 해 놓으면 언젠가는 중앙에서 통합할 목적이 있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우리가 기초조사 정보를 용역을 세워서 어차피 하고 있으니 이 데이터를 이 정보를 결과를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곳을 공간을 클립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 저희가 그 원천 데이터, 그래서 인구 데이터라든가 그런 기초 조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천 데이터를 저희가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기초 조사 정보를 이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이제 기관에 들어가지 않아도 저희 클립을 통해서 원천 데이터를 받고 그거를 이제 가공해서 기초조사 정보 용역을 하시고 결과가 나온 그 결과는 다시 클립에다가 등록을 하면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업무의 편의성, 업무 담당자들의 편의성도 항상 요구사항을 듣고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UPIS 클래스, 그 토지음에 있는 DB는 상호 중복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데이터를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클립의 전량 이관하였습니다. 지자체별 데이터는 오류 현황들이 다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관하기 전에 먼저 이 오류에 대한 현황 보고서를 각 지자체별로 전달을 했고요. 그 지자체 담당자분들은 자체적인 품질 정비를 수행하였고 그 정비된 데이터는 클립에 최종 이관돼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는 인프라는 모두 중앙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산실에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축된 지자체는 클립 사업단에서 항상 지금 헬프데스크를 통해서 운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축 사항들은 매년 지자체를 국토부에서 매년 선정을 하였고 그래서 이런 통합 전국 확산 시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클립은 도시군관리계획 고시를 위해 단계적인 업무 절차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과정의 마지막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발급과 통계 생산입니다. 업무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민원 발급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안 담당자는 클립을 사용하여서 도시군관리 계획에 대한 고시 절차와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계를 통해서 고시 정보가 누락이나 중복이 되지 않는 국토이용 정보를 생산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원 발급에 대해서는 올해서부터 이제 한 개의 지자체를 먼저 시범적으로 민원 발급을 잘 클래스에 있는 거하고 클립과 동일한 민원 발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 정도서부터는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 구축되고 있는 53개 그리고 올해 구축되는 40개까지 합쳐서 내년까지는 93개 지자체에서는 민원 발급을 클립을 통해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간 20년간 도시계획 업무와 지적 업무는 부서간 이원화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서로 중복되는 영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LMIS가 있었고 2000년 초반 지적도를 관리하는 피블리스와 지역지구 DB를 관리하고는 MLIS가 각각 있었습니다. MLIS에는 연속 지적도가 지역지구 도면의 바탕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블리스에서도 지적도가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그 지적도와 연속 지적도 간의 아주 많은 상이한 도형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LMIS와 피블리스를 합쳐서 만든 게 KLIS라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KLIS 시스템을 만들면서 피블리스에 있는 지적도를 기반으로 연속 지적도를 다시 구축을 하였고요. 그 구축된 연속 지적도 위에 지역 지구도를 다시 전환하는 그런 작업을 한 후에 KLIS에 이관하였고 KLIS가 지금 현재 부동산 종합 공고 시스템인 클라스로 전환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스에서도 아직까지는 지역 지구 DB가 관리되고 있고요. 연속 지적도와 같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립이 구축이 됨으로써 지적 관리를 하고 있는 연속 지적도는 클래스에서 관리를 하게 될 거고요. 지역 지구도는 모든 건 다 이제 클립으로 이관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클립 안에서 지역 지구도가 다 관리가 되고요. 기존에 있던 UPS, 누리스 이런 도시계획 업무를 하는데 필요했던 시스템들은 다 클립으로 통합이 돼서 이제 클립 단일 운영 체계가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도시계획에는 클립, 지적 업무는 클래스 이렇게 구분돼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립은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일반 업무 절차를 단계별로 수행함에 있어서 누락이 없는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이에 클립 하나만 쓰면 국토이용 정보가 관리되는 체계가 될 것입니다. 클립은 도시계획 및 토지 규제를 위한 각 6종의 시스템과 연결을 할 계획이며 이는 앞으로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밖에 클립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타 관리 시스템과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표준 API가 구현되어 있고요. 또 국토이용 정보를 대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최종 단계에서 즉 전국 확산 시기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클립에서 개방 데이터를 통하여 정책 의사 결정, 민간 시장 영역 확대 등에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클립을 통해 단일의 플랫폼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데이터는 국가의 의사결정 시 효과적인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인프라의 중앙 통합은 지자체의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시켜 줄 것입니다. 또한 여러 시스템에 중복 입력하는 비효율성을 개선시켜 줄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들은 모두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의 국민 참여로 행정의 투명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와 저희 LX공사에서 클립을 통해 바라는 모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국토이용 정보체계 정보화 설계를 통해서 총 8가지의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현 실무자들의 업무에 대한 불편성, 그리고 무분별하게 있는 시스템의 산재에 일어난 DB의 관리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클립을 통해서 어떠한 플랫폼으로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대국민을 위한 가치 창출 서비스를 구축하여 개방 데이터를 쉽게 활용하고 국민의 참여를 좀 더 쉽도록 창구를 만들 계획입니다. 최신 기술들을 활용하여 국토이용 정보 서비스를 좀 더 고도화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국민들이 정책 의사를 전문성 있게 제기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자 합니다. 클립은 향후 전국이 확산되고 나면 국토이용 정보를 생산하는 내부 행정 플랫폼으로서 대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민 서비스 플랫폼, 대민 서비스 플랫폼 등 다양한 플랫폼을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유관 시스템의 연계와 소통 채널을 만들고 국토이용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및 서비스 플랫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클립에 있는 국토이용 정보는 국내 유일한 원천 데이터이며 모든 산업의 개발, 도시의 형성, 도로의 개설 등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하는 통합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통합한 클라우드 기반의 국토이용 정보 통합 플랫폼, 즉 클립은 모든 대상이 친근감 있는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쉽게 접하고 업무의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국토이용 정보 관련해서는 클립이 유일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국토정보공사 구현수 차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정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승현 수석연구원님께서 좌장으로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승현 수석연구원. 세 분의 발표, 예,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오영 교수님께서 학술 분야에서의 그러한 프로테크 부동산 가격 추정에 대한 내용들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프로테크 기업을 운영하시는 이덕행 대표님께서 프로테크의 역사부터 향후 발전 방향 그리고 비전까지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지원 체계에 대해서, 네, 국토이용 정보 통합 플랫폼이라고 하는 클립에 대한 설명을 구현수, 예, 차장님이시죠. 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학계와 그리고 실무 기업과 그리고 저희 정부 정책과 관련된 공기업에서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토론을 세 분을 모셨는데 원래 오시기로 했던 홍재주 이사님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못 오시게 됐고요.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그 제 오른쪽에 계신 최준영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최준영 박사님은 원래는 저기 토론자가 아니셨는데 이 주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서울시에서 관련된 그 이슈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따 토론 시간에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실무를 맡고 계시는 우대 EMP의 김두명 이사님 오셨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토론의 순서가 되겠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저희 같은 프로테크 기업이죠. 이 발표에서도 두세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빅밸류의 임진무 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저희 세션이고요. 아주 압축적으로 잘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준영 서울기술연구원 박사님께서 시작해 주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기술연구원 최준영 연구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늘 두 번째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또 못 오신 분 대신해서 제가 토론을 하게 됐고요. 세 분 토론 되게 재밌게 들었고 또 마지막 발표 재밌게 들었고 마지막 발표는 제가 관련된 일을 예전에 했던 거 되게 오랜만에 기억이 새록새록했던 있습니다. 먼저 우하영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은 사실은 이제 공공 부분이나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 부동산 가격 추정이 민간에서는 어떤 뭐 사업 시행이라든가 어떤 개발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공공에서는 특히나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히나 이제 공시가격과 관련해 가지고 이 가격 자체가 되게 상당히 어떤 세수라든가 어떤 행정행위를 수립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공공에서는 가격 자체는 좀 민간에서 많이 했었고 공공에서는 좀 어떤 주택에 관련된 스톡 같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의 공급이라든가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가격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의 하락 시기, 상승 시기에 따라서 입장이 틀리긴 하는데 예를 들면은 그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 특히나 현실화율과 관련해 가지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은 여러 가지 지방 정부에서는 한번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우하영 교수님이 발표하셨던 이 모델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 이제 어떤 사람이 할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평가하는 부분은 상당히 객관성 확보와 대량의 평가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이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본 계획이나 활용 계획들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서울시에서는
건축주택 정보와 기본 계획을 내년에 최초로 수립을 하게 되고요. 그 근간에는 작년에 제정된 서울시 건축주택 종합정보 시스템 조례가 그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 데이터를 이제 생산을 했는데 좀 더 활용성이 있게 하고 정책에 좀 더 다가가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담게 되는 게 그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은 지방 정부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이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부분,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요즘에 오늘 주제이기도 하지만 프롭테크에서 만드는 데이터와 기술들도 충분히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접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바로 이어서 그 이덕행 대표님께서 발표하셨던 주제를 보면은,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프롭테크라고 하는 정의가 딱 와닿았던 부분이 부동산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와닿았던 부분이었는데요. 어 시행사가 하는 역할이라든가 간평사가 하는 역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프롭테크 기술을 통해서 전통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이런 어떤 프롭테크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이 큰 변화 시기에선 새로운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그런 접근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나 이제 공공 부분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라고 하는 부분인데, 공공이 할 수도 있고 민간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에서 전자정보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민간인 경우에는 이 프롭테크가 결국에는 그 역할이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엔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이 프롭테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연관성이 공통 부분과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유형 정보 체계 관련해서 클립 발표해 주신 유현수 차장님 발표 정말 재미있게 들었고요. 저는 이제 이 용어가 오늘 들었을 때 무엇인가 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UPS 하던 그런 도시계획 정보 체계라든가 그다음에 통합 공고 시스템 등에 대해서 주요 부분이 통합돼 가지고 서비스되는 정보 체계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어 도시계획 분야에서 가장 관련성이 있고 중요한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있어서 가장 시작 단계인 기초조사 정보 체계 부분에 있어서 클립에서 이 기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계획 학계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서 이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클립에 나온 성과는 이제 정보가 충분히 공유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정보가 공유가 되면 여러 단계로 공유가 됩니다. 이제 시군구에서 통합이 돼서 그 데이터를 이제 어떤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제공이 되는데, 조금은 어떤 이 양질의 정보가 상세한 정보가 공유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도시계획 연구단 차원에서 보면은 이 R&D 성과가 서로 반영되고 주고받는 관계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느껴졌고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 장표에서 이제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축 계획이나 추진 계획상에서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도시계획 연구의 성과들이 서로 피드백되고 하는 관계에서 좀 반영이 돼 줄 수 있으면은 좀 계획상에 좀 더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반영될 부분도 있고, 그 성과를 가지고선 데이터라든가 공유 연계 측면에서 그 연구라든가 아니면 학계라든가 산업계에서 충분히 쓸 것이 많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준 박사님 서울시에서 하신다는 얘기는 없으신가요? 그거는 뭐 이런 공공적 자리에서 하기에는 약간 좀 한 부분이긴 한데요. 아무튼 그 이런 주거용 부동산 가치 가격 산정 모델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각의 발표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정리하셨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것 하나 정리한다 그러면 각
그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잘 어, 협력을 하고 도와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는 또 본인께서 하시고 계시는 지금 빅데이터 인공지능 도시계획과의 연계 정보 공유에 대해서도 우 처장님께 특별히 요청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서울기술연구원에서의 정보도 살짝 공유해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토론 주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대 EMP의 김두명 이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IT 기술이나 이 시스템을 다루는데 좀 아직까지는 서툽니다. 도시계획의 실무에 종사한 지 한 32년 정도 됩니다. 잠시 과거로 돌아가면 컴퓨터 286이 들어오는 95년 이전에 보면 제가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작업했던 행태를 보면 이 수치화된 지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각에 가서 버스 타고 1대 5만, 1대 2만 5천의 지도 위에 도시 기본 구상들을 채색하고 손에 물감이 막 묻고 이러는 시대를 이제 살아왔었는데 지금 현 이 상황으로 보면 격세지감도 느끼면서 상당히 이제 우리 후배들은 스마트한 환경에서 이러한 엔지니어링 업무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고무된 입장입니다. 제가 이제 초기하고 이제 제 성장 과정에서 보면 이제 도하까지가 한 10년 전의 모습인데 이때는 도시 관리계획, 도시 기본계획, 그다음에 신도시, 단지 설계 디자인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민간 개발 사업 디벨로퍼들이 많이 의뢰가 오는 민간 위주의 엔지니어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 정박 박사님께서 현장의 이야기를 발제와 함께 다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를 배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일 부동산 가격 추정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민간 디벨로퍼하고 이제 토지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결국 용도를 어떻게 배치하고 이랬을 때 공동주택 위주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들이나 사업자들의 사업적 감각, 그다음에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가져요. 이거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의뢰를 하고 이러는데 가끔 보면 상위계획에서 상업용지를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이걸 계획을 해야 된다 하면 상당히 민감하게 들어와요. 이 상업용지만큼은 가격도 가격이 문제지만 이게 디벨로퍼 입장에서 이거 개발을 했을 때 바로 분양이 될까? 내 자금 빨리 이래 끌어들여 가지고 계속 이자만 나가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일시에 시공사에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예민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양대 오하영 교수님께서 이제 부동산 가격 측면에서 이렇게 오늘 발표를 하셨는데 이 가격이 결국은 분양하고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다음에 시기가 일시에 이 분양이 될까? 안 그러면 몇 년을 거쳐서 될까? 이게 디벨로퍼 입장에서의 자금 흐름하고 상당히 연계가 되거든요. 보통 보면 이게 이제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토지비가 40% 차지하고 공사비가 40% 차지하고 금융 비용이 20% 차지합니다. 거기서 한 10% 남기는 사업을 이제 이상을 남기는 사업을 디벨로퍼들이 하는데 이러한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가격 외에 분양성, 분양 시기하고 잘 이게 접목이 돼 가지고 연구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산업인데요. 저희들한테 제일 첫 번째로 의뢰가 오는 게 인허가가 될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예를 들어서 한 10만 평 하면 김동현 부사장님 이거 인허가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의뢰가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IT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개발된 거를 보면 인프라시스트에서 개발된 프롬이라는 게 있고요. RAAP 도화 출신이 나와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제공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고찰을 해 보니까 필지 단위로 이제 그걸 클릭해서 이으면 뭐 생태 자연도 토고 경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공법 규제 사항까지 엎어 가지고 이게 이제 인허가가 될 수 있겠다 하고 이제 추정을 할 수는 있는 상태까지는 와 있어요. 우리한테 의뢰를 안 하더라도. 근데 거기 이제 특히 이제
사업 규모가 커지고 이러면 이제 도시 기본 계획하고의 상관성이 있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에서 시가와 애정 용지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지역인지, 인구 물량을 받는 지역인지, 이거는 이제 행정 재량권의 문제거든요. 그래 하더라도 이제 이 프로테크가 이 부동산 개발에서 첫 발을 내디뎌 가지고 초기에 보통 디벨로퍼 시행사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는 인허가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 공법 규제상에 큰 문제는 없네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그 IT적인 접근이 돼 있다. 그다음에 이제 행정 재량권에 해당되는 거 아직 이거까지는 숨어 있는 이거는 이제 IT 기술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직도 남아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발전까지 가 있다. 그래서 이 또한 상당히 개발 사업하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초기 비용이나 초기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다음에 발표 3인데요. 사실은 저하고 가장 이 도시계획 실무를 하는 저희들하고 상당히 이제 관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 토지 적성 평가 제도가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토지가 있는 내재되어 있는 물리적 특성을 표고, 경사, 생태 자연 또 기타 환경적 요인, 공법 규제 사항을 엎어 가지고 이게 5단계로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 가나, 다라, 마다 5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가나는 입지를 제한합니다. 용도를 바꾼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가급적 제한하는 단계고, 그다음에 중간 단계인 다는 심의를 통해서 그러면 판단을 하자. 그다음에 이제 라마는 개발을 해도 좋은 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게 들어오고 나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현장에서 발휘를 했냐면 공무원들이 제일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왜 제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용역도 하게 하고 그거 검증받게 만들어 가지고 귀찮게 하나 이랬었는데, 이걸 도입하고 나서 엔지니어링 사가 실제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 근거로 하고 그걸 결정 입안해서 주민 공람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객관적 자료, 표준화된 자료를 가지고 일단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난 이후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시달리지도 않고 상당히 좋아하는, 결국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토지 적성 평가가 들어오고 나서 이런 긍정적 효과가 심지어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보다 표준화 객관화돼 가지고 주민들 이제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들 공개가 되면 엄청난 이제 효과를 이렇게 나타나겠다 하는 상태고, 사실 아직도 저번 주에 저희들이 이제 경기도에 개발 사업에 승인 신청을 한 게 있습니다. 승인 신청하면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입안이 타당하다 그러면 관계부서 협의 의견을 돌려요. 지금 한 50 몇 개를 돌려야 되는데 아직도 서류철 만들어 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좋아진 게 이제 협의 의견을 받는 웨이트가 좀 낮은 데는 PDF로 전산 파일로 해 가지고 돌리도 좋다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수준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이제 현장에서는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발표 3에서 이러한 통합 플랫폼으로 인한 시스템 개발,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표준화함으로써 더 이제 도시를 진단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정말로 이제 저희들 엔지니어링 업무가 3D 업종이라고 그러는데 보통은 한 5년에서 10년 차 되고 이러면 딴 데로 이직을 해 버립니다. 요즘 그래도 도시 전공자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금융 토지를 담당하는데 상당히 이제 좋은 데를 가죠. 그다음에 시공사, 시행사, 인허가를 담당하는데. 이래 하다 보니까 인력 누수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오늘 발표한 이러한 1, 2, 3, 특히 3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시스템화가 되고 객관화되고 표준화가 되면 우리 이제 후배들이 정말로 이렇게 스마트한 환경에서 남한테 자랑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이제 R&D 연구에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지금 최소한 제가 이제 퇴직하기 5년 전까지는 빨리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는 한번 해 보자가 목표인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법 제도 지침에서 들어가고
그가 도입이 되지 않으면 상용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침에 반영되는 목표까지 해서 이렇게 발행과 함께 오늘 토론에 대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명 이사님께서는 이제 과거에 청사진기를 돌리던 그런 추억을 소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보자면, 프로테크에서 개발 가능성이나 사업성에 대한 것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그것이 실현되려고 그러면 인허가가 아니냐. 인허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공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부분들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배들에 대한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 바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각종 플랫폼들이라든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이 만들어져서 후배들이 좀 더 좋은 도시계 실무 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배로서의 큰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 토론인데요. 그 프로테크 기업이죠. 빅밸류의 임진무 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인데 이런 좀 편하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옆에 계신 우리 김주명 이사님은 제가 그 인력 누수 인력 중에 하나고요. 저도 얼마 전까지 도시계획 엔지니어링에서 진짜 18년 동안 몸담았던 회사에서 이제 프로테크로 이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직하기 전 회사에서 제가 막 입사했을 때 처음 뵀던 분이 우리 김두명 부장님이셨습니다. 그때. 네. 그런 인연이 이렇게 그때 보이지도 않죠. 부장님은 그때 사실 현업에서 제가 막 입사했을 때 부장님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리에 있으면 부장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금요일에 잠깐 오셔가지고 저녁이나 먹자 전화 한번 사주시고 월요일날 회의 끝나고 또 안 계십니다. 왜냐면 그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들이 아닌 도시계획적인 업무들을 이제 다 가서 대관 업무를 하는 이제 그런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돌고 돌고 돌아서 한 20년 만에 또 이렇게 옆에 또 뵙게 되니까 굉장히 갑자기 감회가 새로워지고요. 제가 거의 정리하는 느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일단 앞서 있었던 그 정책 세미나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하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프롭테크에 대한 소개와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AVM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밸류업이랑 협업을 하셨다는데 저희랑 협업을 했으면 15년치, 20년치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편하게. 예. 저희도 사실 똑같은 회사고요. 똑같은 회사라기보다는 거의 저희가 먼저 시작했던 회사고 심지어 저희는 이제 빌라시세닷컴이라는 그 서비스를 통해서 연립 다세대에 대한 어떤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 B2C가 아니고 B2B 서비스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웹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 저희는 이거 시세를 내는 거를 사실 법적으로 아무 그 문제 없이 지정 대리인이라는 어떤 그런 제도를 통해서 제시를 했는데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간평협회에서 저희를 고발했었습니다. 너네가 뭔데 시세를 내냐. 네. 그 부분으로 약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게 위기이자 기회라는 말이 정말 딱 맞는 게 그럼 우리가 공간 데이터를 가지고 시세 내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그 기회가 생겼고요. 그 사업 피보팅을 바로 이 도시계획과 또 심지어 이따 말씀드린 이제 이덕행 대표님이 하시는 이제 건설 또 디벨로퍼 쪽으로 저희가 사실 공간 데이터를 가지고 해볼 수 있겠다라는 사업적 피보팅을 했고 그걸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정말 신기하죠. 그 사이에 제가 또 어떻게 쑤셔 들어가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을 좀 해보겠다고 프로테크 기반으로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희도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프로테크 기술이 사실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예측 기술들을 기반으로 하는데 그 전에 사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사실 컴퓨터 기술의 발전이 가장 컸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뭔가를 샘플링해서 찾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전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컴퓨터의 기술과 빅데이터 또 클라우드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하영 교수님께서 이제 그 헤더닝 모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이제 빌라 시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와 다르게 이제 건물마다 평형 또 구조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군집화가 어려워서 가격을 이제 표준화해서 내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과 또 이제 주택 가격 모형을 군집화를 시키고 그 가격 모형은 아까 설명해 주셨던 헤더닝 모형을 통해서 저희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요. 사실 이런 이제 프롭테크 기술들 중에 베이스는 뭐냐면 이런 어떤 공간 빅데이터를 어떻게 수집, 구축, 관리, 운영하느냐가 사실 핵심입니다. 이게 사실 말처럼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은 게 일단 전국 단위의 다양한 몇백만 개에 되는 수십만 필지에 되는 건축물과 토지 데이터를 어떤 그 서버 시스템 안에 넣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요. 넣는 것까지는 좋지만 넣은 것들을 다시 끌어와서 분석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더 뭐냐면 사실 지금 월간 단위로 계속 토지와 건축물이 업데이트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매달 매월 단위로 일정하게 수집, 구축, 정제를 한다는 일은 사실 굉장히 많은 공수가 들어가고 물론 저희도 조금씩 자동화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한 행정적 재량하고 약간 비슷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행정구역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표제부 데이터라든지 기준이 되는 키값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또 일일이 또 사람이 고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요새 많이 챌린지하고 있는 프롭테크 업체에서는 어떻게 한 번은 구축은 하겠는데 두 번, 세 번, 1 년, 2 년을 그걸 유지한다는 거는 굉장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어려우시면 저희한테 뭐 노하우를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이덕행 대표님께서 시행 분야에 있어서 디벨로퍼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정보 비대칭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일견 이 부분에 엄청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깨알같이만 AI 디벨로퍼라는 서비스를 B2B를 상대로 해서 MVP 모델로 구성을 해서 지금 사실 어 런칭은 아니지만 정식 런칭은 아니지만 영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 플랫폼이라는 부분은 사실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이는 어떤 양면 시장을 중개하는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사실 그게 또 말처럼 쉬운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그 개발할 곳은 빨리 개발이 되고 적정한 가격을 또 보여줘서 그게 또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생각처럼 정말 쉽지가 않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건 뭐 약간의 편견일 수 있지만 디벨로퍼들은 사실 내가 아는 정보를 너가 알면 안 되고 알려줄 수도 없고 그래야만 나의 가치가 증대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약간 이런 어떤 그 선입견이 아니라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려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고 해 보지만 항상 먼저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우리랑 그 했던 이런 정보들이 새어나가면 안 된다. 배타성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수익이 창출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모습들이 시장에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플랫폼으로 해서 뭔가를 추진하겠다는 부분이 사실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저는 응원드리고 또 하나는 또 거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추가 미팅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구현수 차장님께서 이제 클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도시계 엔지니어링을 나름 오랫동안 또 실무에서 이제 부장까지 하고 오면서 아까 말한 KLIS, LMIS 그 시절부터 제가 그 시스템을 썼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그 시스템 자체가 사실 공개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지자체의 이제 그 도시계획 담당 실무자의 어떤 그 내부 시스템에 그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대한 수주를 하지 못하면 그 내용들을 사실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뭐냐면 기본계획, 관리계획 용역을 수주하게 되면 그 지자체에 요청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데이터 주세요. 토지 주세요. 건축물 주세요. 캐드 파일 주세요."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제 점점점 연차별로 인제 지자체가 확대되면서 통합된다는 걸
보니까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고 더 중요한 건 이게 데이터가 잘 쌓여져 있으면 시계열적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프롭테크 기술이랑 연결이 되면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겠다. 그래서 향후 저희도 아까 국가 R&D 인공지능 도시계획 수립 R&D를 저희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저희는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 지원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클립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항과 시스템과 저희하고도 연계와 연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자주 뵐 것 같은 느낌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오늘 있었던 이런 자리가 앞으로 프로테크 포럼에서도 계속 저희 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계속 연계가 돼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찌 됐건 프롭테크 기술도 도시계획을 앞으로는 그 수반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니즈로 제가 사실 저도 이직한 부분이라서 프롭테크 시장을 살펴보니까 유일하게 도시계획 분야만 아무런 도메인이 없다는 거를 인지하고 제가 아무도 모르게 먼저 이직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잘 살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게 주제가 저희가 이제 프롭테크 기술의 도시계획 적용 방안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있다 보니까 딱 한 가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성장 관리 계획이라는 부분이 그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 비시가 지역에 대한 개발 압력에 대한 난개발 방지가 예상되는 지역에 좀 계획적 체계적 관리 유도를 시키려고 국토부에서 이제 지침을 개정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존의 방식은 지자체로부터 한 3년치에서 5년치 개발행위 허가 자료를 수급해서 GIS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지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클립에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이제 프롭테크 기술이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시계열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 현실을 분석을 하고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계획가는 뭘 하지? 엔지니어링 뭘 하지? 하겠지만 사실 도시 전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가는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물을 그대로 신뢰한다기보다는 오한 교수님이 말씀했듯이 이제 블랙박스와 같은 결과는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어떤 변수인지 결과물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적인 계획과의 어떤 절차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려면 1차적으로는 이런 데이터를 수급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빨리 마련이 되면 좋겠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빅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현황을 인지하고 이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제 우리 계획 쪽, 이제 엔지니어링에 있는 계획가 분들께서 또 구상을 하고 제시를 하고 다만 그것들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정밀한 예측과 그에 따른 어떤 행정적 재량이 들어갈 수 있는 도시계획이 뒷받침하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저는 이제 그 프로테크 기술이 도시계획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접점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최준영 박사님이 아까 뭐 가격 추정한다는 얘기인데 저랑 다시 따로 얘기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두 분이 원래 그 같은 회사 직장에 다녔던 상사와 그 흠인 거 몰랐고요. 예. 저 임진미 부장님께서 굉장히 아주 뜨거운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건물에 있는 주인분과 법정 소송 갔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역시 비즈니스민이 된 것 같아요. 네. 빅밸류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저희랑 협력하자라고 하는 그런 홍보성 멘트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문제도 하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보 비대칭.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닫혀 있다. 이것이 공개되면 좀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정보 비대칭에 대한 문제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이제 또 추가 미팅까지도 두 분께 요청을 했는 그런 사업가 기질을 보이고 계시네요. 네. 본인께서 이제 원래 도하에 계시다가 프로테크로 전직을 하셨거든요. 15년 동안 계획 실무를 하시다가 이직을 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전체 토론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실시간 채팅창에는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발표를 하신 세 분 중에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계신가요?
네, 다들 고개를 숙이고 계셔 가지고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토론을 마치고요. 오늘 그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이크를 사회자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발표와 토론에 많은 에너지를 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그 많은 도시계획 관련 종사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이벤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